네, 자,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큰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 시장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부 팔란티어도 마이너스 2.48% 하락을 하고 있고요. AMD도 호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5% 넘는 하락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데이터 센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마이너스 12% 정도 정말 큰 낙폭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1% 정도 수준으로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많은 리스크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분석을 해서 어찌 보면 좀 약간 타이밍을 잡는, 타이밍이라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하겠지만, 예, 이러한 부분 우리가 한번 전략적으로 좀 다가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저희 프리마켓 뉴욕 2부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자, 하나증권의 강재구 연구위원님 모시고 저희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최보아 앵커 김민 캐스터와 함께 오늘 종목들도 정말 많이 있고요. 자, 뉴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하나씩 짚어나가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재구 연구위원님이 처음 나오셨는데 네. 간단하게 저희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하나증권 해외주식 분석실의 강재구 연구위원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첫 방송이시잖아요. 예. 아마 여기저기서 물어뜯길 겁니다. 예, 양쪽에 하이에나 이제 두 분이 계셔가지고 예. 궁금하신 게 정말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아마 오늘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자,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자, 오늘 이제 정말 편안하게 저희 방송을 하니까 그렇게 예. 크게 부담 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저희 김민 캐스터가 준비한 뉴스를 통해서 먼저 시장 분위기 한번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것 예, 같은데요. 사실 이 올해 4월부터 계속해서 급등세가 이어졌던 그런 장세가 이어졌는데 예. 밸류에이션을 과열 수준까지 밀어 올리면서 시장에 거품이 끼었다. 이런 우려는 사실 저희가 저번 달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있었던 얘기인 것 같거든요. 또 소수 종목과 빅테크에 편중된 좁은 상승폭과 맞물리면서 이 시장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또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예. 월가에서는 향후 1년에서 2년 내 주식시장이 10%가량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경고가 나왔고요. 시장은 그대로 그 우려를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팔란티어의 급락을 필두로 M7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로 마감을 한 하루였고요. 또 여기에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에 대한 하락 베팅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장의 매도 심리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AI 관련주에 조금이라도 균열이나 이런 노이즈가 좀 생기면 네. 시장 전체가 좀 흔들림을 받아내고 있는 그런 불안한 환경이 조성됐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제 사실 뭐 이런 내용을 시장에서 뭔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흔들렸다거나 정치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예. 시장이 이제는 기대치와 일치하면 떨어지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 연말 랠리까지 이어지는데 큰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고점에 대해서 일부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라고 이제 시작됐던 기업이 팔란티어예요. 사실 팔란티어부터 그렇죠. 이제 시작이 네. 됐고 이게 지금 번져가지고 어제 이제 나스닥이 2% 넘는 또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AMD나 좋은 실적 발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빠지고 있는데 연구위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하락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이게 나왔던 게 밸류에이션 부담 얘기 그게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왜 지금일까요? 사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하고. 실적 발표 뭔가 때문에 하나 필요했던 게 아닐까요? 뭔가 하나 단서가 네. 필요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불편했으니까 지금까지? 불편한 상황이었으니까 어쨌든 예. 실적 발표하고 뭔가 섹시하지 않아 이러면은 던지고 예. 이런 차익 실현의 핑계를 찾았던 거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하고 있고. 아니 저는 이제 그 시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는 것도 있긴 한데 팔란티어가 촉발을 했다라고도 나오지만은 물론 빅테크 실적 발표 또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 끝났지만은 브로드컴도 남아 있고 사실 엔비디아도 남아 있고 또는 그 아직 외에 AI 한창이에요, 플레이어들이 사실. 아직 남아 있거든요. 실적 예. 발표 이제 남아 있는데. 이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시작됐던 거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 근데 분명히 잘 가는 종목들은 또 잘 가는 흐름이 있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종목들은 하락하고 어떠한 종목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AI 거품론에도 좀 구체적으로 뜯어보자면 뭔가가 더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좋게 나왔어요. 나쁘지 예, 예. 않고 다 좋게 나왔고 빅테크 애들 나쁘지 맞아요, 않았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편한 상황이 왜 하필 시기적으로 이때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불확실성, 그러니까 시장이 싫어하는 거는 그러니까 악재가 아닌 거예요. 악재가 아니고 불확실성인 불확실성. 거고. 그 불확실성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들 혹은 예. 이제 트럼프와 이제 지금 셧다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예, 예.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핑계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맞물리면서 이게 좋은 핑계를 좀 마련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것들이 지금 점점 불확실성이라는 그 일정들이 다가오니까는 지금부터 먼저 착실은 해야겠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개거든요. 예. 사냐 파냐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예. 네. 뭐 숏을 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냐? 그렇죠. 가만히 있냐, 버티냐, 그러니까 존버하냐 이건데 예. 저는 만약에 둘 중 하나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네. 그럼 일단은 지금의 조정장은 숨고르기 장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숨고르기 장이다. 그렇죠. 아마 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혹은 이제 기업 컨센서스를 갖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볼 때 예. 이 이익 수정 비율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좋게 보는 사람과 안 네네. 좋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얼만큼 좋게 보느냐 이 비율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4월 달에 막 관세 터지고 나서 엄청 안 좋게 보다가 맞아요. 생각보다 실적 나쁘지 않네 이러면서 팍 올렸어요. 음. 그런데 4월 달 딱 지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 관세 영향이 2분기 실적에 안 보였던 거죠. 그럼 3분기 일단 실적 보자. 이런 상황에서 왔는데 이미 주가 이렇게 와버린 거고. 근데 아직은 기업이 또 관세를 품고 있다라는 거 시장이 알고는 있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언제 터질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네.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뭔가 어떠한 핑계를 찾는 게 어닝 시즌이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은 그러한 거품들이 다 거치고 나면 사실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AI에 대한 그런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고 이어질 것이다. 약간 이렇게 보시는 건지. 그렇죠. 아무래도 결국 이 시장을 이끈 게 뭐냐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요즘 이제 뉴스에서 나올 때 이게 AI 버블이다보다 하는 것 중 하나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제 40% 이상 넘어가면서 얘들이 끌고 가는 시장이고 얘네만 좋다라는 것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우리 이 시장을 이끌고 있었던 AI는 얘들이 주도를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빅테크 애들 실적을 발표하면서 제가 이제 2024년도에 썼던 레포트 중 하나가 이런 투자 사이클 또 없습니다라는 자료를 썼어요. 캐펙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이유가 이제 2018년도 겪었던 경험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 돈을 누가 썼냐라고 그 당시에 봐도 그때도 빅테크였어요. 지금 빅테크 애들이 돈 계속 쓰겠다고 하고 있고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더 쓰겠다라고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는 현금이 많은 애들이 돈을 써주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거고 대신에 이제 그 중에서 지금은 기대감이 물론 들어가면서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요 숨고르기가 나타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랠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술적 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숨고르기는 필요했던 거죠. 근데 저는 하나 또 궁금했던 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 약간은 그렇잖아요. 올라가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퀘스천 마크를 던지지 않고 내려가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불만을 좀 표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올라온 거를 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온 거를 너무 많이 망각했기 올라온 때문에 거는 나랑 상관없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조금 빠지는 건데 왜 그런 거야라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또이또이일 수도 있거든요. 전문 용어죠. 또 전문 용어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시장이 좀 기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사실 투자자 반응도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왜 떨어졌냐라고 하면서 불안감이 있는 투자자도 있는 반면에 계속해서 너무 과열되고 올라가기만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반응이 좋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투자자까지 안 가도 여기 4명만 봐도 그래요. 여기. 최보 앵커는 지금 어제 거의 기저귀 차고 있지 않았어요, 어제? 너무 떨어가지고, 그죠? 올라가는 거 보고. 맞아요. 제가 항상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려스럽게. 가장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율주행은 절대 근처도 안 갑니다. 무조건 안전한 것만. 그리고 이제 질문도 어찌 보면 되게 고급스럽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결국 언제 사요?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민 캐스터가 또 준비한 뉴스 하나만 더 보고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예. 이번에는 엔비디아 쪽으로 이슈가 있어서 엔비디아.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간밤 엔비디아의 최신 칩 AI 칩 블랙웰의 중국 수출에 대해서 금지한다라고 입장을 재확인을 이제 했습니다. 이 백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중국에 판매할 의향이 없다면서 쐐기를 박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웰이 향후 10년 동안은 미국만의 칩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또 베센트 재무장관은 1년에서 2년 후 이 기술이 구식화되면 판매할 수도 있다라는 다소 상반된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말을 다시 하면 어쨌든 2년 정도 뒤에 이걸 다른 나라에 좀 중국에 푼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의 재고떨이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정리를 하자면 약간 그런 거죠. 백악관은 no, 베센트는 maybe? 근데 사실 그 maybe가 1, 2년 뒤에 같이 다 떨어지면 팔겠다는 건 사실 맞아요. no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와 사실상 좀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걸로 좀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블랙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또 공식적인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 높은 수준의 AI 칩 블랙웰을 해외 어느 곳에 수출할지를 판단하고 있는 미 정부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잖아요. 예. 제가 여기서 우려된다고 생각했던 점은 중국에 안 팔겠다고 한 거는 좀 어느 정도 공식화가 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알고 있는데 예. 한국에 26만 장을 팔겠다라고 한 걸 또 말을 언제 바꿀지도 모르는 그런 이상감,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사실 한국의 26만 장 이야기는 오피셜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거는 정말 언제 말이 바뀔지 모르는 뭐 젠슨왕도 아무리 자기가 풀겠다고 해도 트럼프가 강하게 얘기를 하면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뭐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서는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는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듭니다. 예. 저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자국을 지켜야 되니까. 아니 AI 패권에도 이렇게 지금 돈을 쓰고 있는데 뭐 26만 장이든 뭐 단 2장이라도 나는 안 줬다 하면은 뭐 안 주는 2장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2장도 그래요? 힘들어. 안 돼요? 네, 2장도 힘들고 한 장 줄까 말까인데 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지금 AI 패권에 이렇게 정말 막대한 정말 신맨하탄 프로젝트라고 이야기가 불릴 정도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가장 핵심적인 칩을 뭐 준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얼굴성설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미중 무역 관계에서 이 블랙웰 칩을 준다 안 준다라는 것은 아마 협상 논의의 테이블 자체에 없었을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뭐 너무나도 저는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뉴스 보시고. 좀 다양한 방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예,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미국이 어떻게 큰 나라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팍스 아메리카 이렇게 부르면서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베푸는 나라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서 자기네 시스템을 먼저 풀어주는 스타일을 가졌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IF 그 당시에 뭐 저 어렸을 때 이제 근무호기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한참 이제 애기 때죠. 저는. 근데 네. 근무호기 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사실 그게 옛날에 우리는 이제 근무호기만 기억하고 있지만 결국 IMF가 와가지고 야 우리가 돈 빌려줄게, 월드뱅크가 와가지고 야 대신에 미국의 거버넌스 금융 시스템 들어가 그러면서 연방 정부가 와서 서약해 이거 말고 워싱턴 컨센서스라 부르는 이건데 이런 식으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퍼뜨렸어요 전 세계에. 미국의 이번에 7월 23일에 백악관의 액트를 보면은 예. 팩트리스에 AI 풀스택 패키지라는 전략이 나옵니다. 예. 즉 미국이 전 세계 AI,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는 이거예요. 전 세계가 AI 불모지인 거죠. 불모지니까 내가 AI 인프라 우리 거 깔아줄게. 그리고 니들은 그 돈을 갖다가 우리한테 그냥 주는 거 아니죠. 돈 주죠. 돈 받고 이거 자기네 재투자하고 뭐 리쇼어링을 하던 뭐 네. 그런 것들 하던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도 발전하고 이걸 갖다 선순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26만 장 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한국에? 그렇죠. 저는 예, 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풀고 싶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AI를 위협을 하기가 너무나도 멀리 있는 나라들에게는 그치. 미국의 어떤 의존성을 주기 위해서는 네. 풀 수가 있겠지만 그쵸. 중국같이 지금 기술력이 계속 쫓아오고 있는 나라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완전 원천 차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럴 예. 수도 있긴 한데 예. 이제 그런 거죠.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대신에 성능이 떨어지는 걸 일단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알고 있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자체를 봤을 때 예. 플랫폼 관점에서 보면 결국 확장성이거든요. 그럼 이 AI가 어디서 굴러가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AI가 어디서 굴러가느냐? 클라우드에서 굴러가죠. 예. 그럼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즉 확장성적인 측면에서는 위협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보안 안보 이슈 때문에 뭐 태양광 백도어 문제라든지 뭐 안보 문제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기껏해야 태양광일 뿐이에요. 에너지일 뿐인 건데 만약에 미국이 진짜 안보라고 부르는 그 인공지능 심장에다가 미국의 제품들을 갖다 박아놓는다,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블랙웰 칩이 어쨌든 AI 칩 분야 중에서 최상단에 위치한다고 보는데 예. 그럼 중국에 이렇게 수출하는 칩들에 좀 저사양 칩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좀 최근에 나온 것들은 블랙웰만큼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이제 AMD가 실적 발표를 하고 같이 화상 미팅을 했는데 사실 지난 분기에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얘기한 게 네. 이런 거였어요. 미국에서 엔비디아도 똑같이 미국 정부가 수출 승인을 한 중국 기업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수요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 팔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 일부 수출 승인을 하고 있는 정황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있으니 기업 단에서 내보내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당분간은 뭐 이렇게 확답은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반도체 칩에 대한 전쟁은 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준다고 했다가 또 안 준다고 했다가. 그럼 사실 중국이 근데 자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결과적으로는? 가능하죠. 중국의 기술을 무시하면 전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사실 전 세계에서 확립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외에 중국하고 뭐 유럽의 SAP 이 정도 외에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이 뭐 우리나라도 클라우드는 있긴 있어요.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뭐 KT라든지 근데 이런 기업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이제 외국 기업들 걸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미국은 고성능, 중국은 약간 저사양 이렇게 양분화가 아니라 정말 고성능 분야에서도 중국이 나중에는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가능하죠. 예, 지금 뭐 속도가 엄청나게 많이 붙고 있고, 그러게요. 지금 사실 그 클라우드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알리바바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에 있는 뭐 텐센트 이러한 기업들의 그 클라우드에 그 막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 또 그걸 오픈 소스로 그냥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락인을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중국에서는 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우려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물론 미국의 클라우드 기업들의 점유율이 너무나 압도적이긴 하지만 알리바바도 엄청난 큰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조금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중국적인 측면에서도 그래도 대응이라고 내놓은 게 예. 자국의 AI 칩을 쓰게 된다면 전기료를 또 50% 인하해준다고 하는 걸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정말 대응을 빨리 하려고 하는데 예. 이게 속도가 얼마나 걸려서 따라잡을지가 좀 궁금해요. 중국은 사실 에너지 사업에 엄청난 돈을 이미 벌써 20년 전부터 투자를 해왔어요. 그래서 네. 그 캐파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미국보다 중국의 성장률이 더 빠릅니다. 지금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번에 원자력이나 에너지에 관련해서 행정성명을 빨리빨리 했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그 에너지에 관련돼서 엄청난 투자를 해왔던 걸 알고 있는데 미국은 네. 그 인프라 때문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먼저 환경 오염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막 뭐 데모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와가지고 그 행정성명을 에너지부터 시작했던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빨리 이거를 우리가 쫓아가야겠다라는 것도 미국에서는 네. 그러한 어떤 전력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분명히 지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또 말씀하실 건 없고, 자, 그다음 자, 다음 이제 이슈로 넘어가야겠죠. 오늘 최보 앵커를 통해서 어떤 기업들이 지금 가장 핫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핫 이슈라고 한다면 역시나 오늘 AMD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AMD, 좀. 일단은 뭐 주가를 지금 일단 창을 제가 한번 띄워드리고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예. 이 팔란티어에서 촉발됐던 AI 버블론이 이날 AMD의 실적이 나온 이후 한 번 더 확대가 됐습니다. AI 반도체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AMD 역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프리마켓에서 5% 넘게 좀 밀려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실적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EPS는 $1 20센트, 매출은 92억 5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이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비 36% 증가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문별로는 핵심 사업부인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비 22%, PC용 칩인 클라이언트 매출은 전년비 46%, 게이밍 매출은 전년비 181%나 늘어나며 각각 43억 달러, 27억 5천만 달러, 그리고 13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AMD는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데이터 센터용 AI 가속기인 인스팅트 MI308 GPU의 중국 출하량 매출은 이번 분기 실적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는데요. 미 정부가 아직도 데이터 센터용 GPU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예. AMD는 다음 분기, 그러니까 4분기에도 매출이 전년비 25% 성장해 96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이는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총 이익률은 54.5%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리사수 AMD CEO는 컴퓨터 사업이 확장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 AI 산업도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AMD의 매출과 이익을 주로 주도를 하고 있다라며 사상 최대치인 3분기 실적과 강력한 4분기 가이던스는 AMD가 성장 궤도에 들어섰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실제로 AMD는 최근 오픈 AI의 지분 10%를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약 6기가와트 규모의 AI 칩을 공급하는 단연 계약을 체결을 하기도 했죠. 또 오라클도 내년부터 클라우드 인프라에 AMD의 차세대 AI 칩 인스팅트 MI450 5만 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AMD가 AI 반도체 시장의 1인자인 엔비디아와의 경쟁에서 입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 그리고 점유율이 압도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요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를 놓고 봤을 때 아직은 AMD가 엔비디아의 견주기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예. AMD의 주가는 연초 대비 약 107%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21%에 불과한 나스닥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는데요. 다만 고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이야기는 팔란티어와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하다, 동일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겠고요. 예. 또 과열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요즘 AI 빅테크들의 정말 공격적인 투자, 또 연구 개발 등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 지출 같은 것들도 이번에 AMD 실적에서는 좀 우려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들은 중국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제한에 대한 부분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큰 공백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거론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방금 전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물론 가시적으로는 잘 나오긴 했죠. 다만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이것도 보수적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이러한 우려의 가장 탑에 있는 부분은 AI 버블론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 같은데요. 이유들을 찾자면 한도 끝도 없기는 하겠죠.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이번 AMD의 실적이지만 강한 매도가 좀 포착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번 실적을 통해서 AMD는 조금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좀 많다라는 부분을 좀 재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선제적으로는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도 좀 제공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또 여러 가지 계약을 맺고 있는 빅테크들과의 그런 파트너십도 어떻게 좀 명확한 청사진이 그려나가고 있는지 혹은 지금 주가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 차원에서 정당화를 시켜줄지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AMD가 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다라는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MD와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 물론 엔비디아와 AMD를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독점이었던 엔비디아에서 AMD라는 무언가가 뭔가 대항마라는 표현도 좀 그렇겠지만 뭔가 나와서 뭔가 이제 집중을 받잖아요. 네. 이런 거에 따른 기대감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이제 상승률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이제 큰 상승을 좀 보여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좀 고평가돼 있다 또는 좀 비싸졌다 이렇게 해서 좀 빠지고 있지만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오히려 우리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어떻게 보세요? AMD와 엔비디아 예, 예. 보고 계시는 어떤 뷰가 좀 오늘 있으세요? AMD에 대해서? 내부자 미팅도 하셨다고. AMD, 특히나 AMD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참 사람들이 경쟁 붙이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AMD 입장과 엔비디아 입장인 AMD 입장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사실 대항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AMD는 AMD가 엔비디아 대항마다 생각하는데 그 당시 이제 저희도 사실 그런 게 궁금해요.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이쪽의 입장이 이거예요. 아직 사람들은 이제 경쟁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시장 크는 게 더 빠르다. 아직까지 그거의 위협이라든지 이렇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시장 크는 거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답변을 오히려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또 비슷한 게 AMD하고 우리가 엔비디아를 비교하지만 올 초만 해도 브로드컴이랑 엔비디아를 비교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오르는 날은 브로드컴 빠지고 브로드컴 오르면 엔비디아 빠지고 근데
그럼 에이직이 얘네 거 잡은 거 아니야 했더니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니었던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비교하면서 뭐 비교 우위를 찾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아직까지 이게 막 경쟁을 해서 뺏기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아니다. 같고. 예. 그리고 얘들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같은 경우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단계 좀 많이 오른 게 있거든요. 10월 6일 날 이제 그날 명절 때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이제 명절 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다들 이제 화상 회의를 했었거든요. 명절에도. 이제 오픈 AI가 이제 자기네가 오픈 AI랑 계약을 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계약을 했다 얘기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 10월 6일 날 예, 예, 급등을 예.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한 46% 정도가 오른 상황이에요. 10월 달 한 달 동안.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차익 실현에 좋은 빌미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 이제 이거 갖다 실제 보여주는 모습들이 제일 중요한 거고 예. 이번에 실적들 보면은 뭐 사람들이 이제 GPU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얘네들의 성장 스토리 중 하나는 또 CPU거든요. CPU와 GPU 모두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좀 과한 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AMD에서 지금 너무나 과한 우려다. 예. 펀더멘털은 완전히 튼튼하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너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얘만 빠진 게 아니고 엔비디아도 빠지고 다 그러고 맞아요,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고 시장 변동성이 빠지는 거지 이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빠진다라고 보는 건 좀 너무 과한 시선인 것 같다. 그럼 지금 이렇게 조정을 주는 상황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나 지금 요 근래에 한두 달 동안에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기대감이 많았던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또 실적 발표 나와서 가이던스까지 제공한 이러한 네. 이러한 기업들은 지금 시장에 조정이 주면은 오히려 조금씩 모아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 당장 사라 이런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냐 파냐 이건데 아직까지는 파는 상황은 아닌 거고 이제 사야 되는데 언제 사냐는 일단 시장 그러니까 뭐 제 욕감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잖아요. 예, 바닥인지 예.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상황 봤다가 시장이 반등하거나 혹은 이제 변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네. 그냥 여유 있게 따라가는 것도 괜찮을 그게 것 훨씬 더 같다. 안정적이다. 지금 또 빠지고 있는데 이 칼날을 잡을 필요는 전혀 없고 그렇죠. 지금도 조금 너무 이게 비싼가요?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는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는 예, 얘기인 예.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번 어닝 시즌의 약간 포인트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뭔가 숫자가 아니라 결국 그 기업의 뭔가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미래 전망이 좋은가 네. 이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보이면 지금 가시적으로는 조금 성과가 안 나더라도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는 건 거죠. 그렇죠. 결국 우리가 이제 주가가 그러니까 주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을 수는 없다 보니까 그쵸. 물리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물리는 거. 그렇죠. 예. 물리는 거.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는 그런 분이라 거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면 물리던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려도 버틸 수 있는 게 결국은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이번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회사를 들고 있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인 거죠. 음. 그렇죠. 그러면 이 다음에 있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다음 걸 잘 줘야 되는 거고 예. 다음에 성장할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사는 것도 좋지만 좋아질 회사를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좋아질 회사는 결국은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발표를 했을 때 가이던스가 잘 주고 혹은 가이던스가 그보다 더 포텐셜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사실 그건 이제 저희가 분석하는 거고요. 예. 사실 AMD 같은 경우도 다 좋았는데 그 마진 가이던스가 예상치랑 똑같다라고 해서 실망감에 또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예상치랑 똑같은데도 기준이 너무 높아진 게 제 아닌가. 생각에는 이제 약간 예상치와 똑같다. 예상치를 어떠한 부분은 하회했기 하회했다.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아니라 그냥 약간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진짜 이유를 그냥 찾으려고 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니까요. 그냥 나는 팔고 싶어. 사실 뭐 AMD와 함께 뭐 제가 뭐 언급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어제 저희가 PM10에서 얘기를 드렸던 우버인데 우버는 정말 구체적인 사업부까지 실적이 다 잘 나왔었거든요. 가이던스도 너무 좋고 다 좋았는데 뭐 물론 거기는 뭐 구체적인 다른 이유가 있긴 했지만 그 핑계를 찾자면 사실 한도 끝도 없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은 일단 빠지고 있으니까 자, 요거 이제 어떻게 우리가 네.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저는 같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또 시장이 확 또 돌아설 수도 있죠. 그쵸. 예. 또 한마디 좋은 얘기 해주면 맞아요. 예. 우리 위원님께서는 AMD와 전 세계 엔비디아와 AMD 두 종목만 있다. 방금 뭐가 매력적으로 AMD를 이렇게 매력적이라고 하셨는데 뭐가 그래도 매력적이에요? 양자택일. 저는 이제 우리도 그렇고 네. 이제 이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종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을 했을 때 가장 모범 답안이 2개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이제 애플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 보는데 그러니까 음. 테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게임으로 치면 테크트리가 2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저는 지금 방향에서 엔비디아는 애플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엔비디아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AMD가 아니냐? 아니요. AMD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제 조금 속도가 다른 것뿐인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애플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이게 엔비디아,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아이폰 잘 팔리면 어떻게, 안 팔리면 어떻게 이런 걱정하는데 사실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꽉 차는 시장 시장이죠. 방어주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끝난 시장이에요, 사실은. 사실 끝난 시장인 거고. 그럼 애플은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은 아이폰이 있고, iOS가 있고, 아이패드가 있고, 맥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아이폰을 쫙 깔아놓고 그 위에 iOS라는 플랫폼을 깔아버리니까 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구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얘들한테 비싼 돈을 주면서 종속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개발을 잘하더라도 애플 같은 플랫폼이 없으면은 네. 애플한테 매출의 30%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최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깔린 하드웨어 위에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까는 이런 전략을 이제 얘네 설치 기반 전략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블랙의 플랫폼 자체가 그런 형태로 변할 거다라고 저는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칩만 팔았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서버 통째로 만들어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저희 거 통째로 만들어서 저희가 유지 보수도 해드리고 업데이트도 해드리고 다 할 네. 거니까 저희 쪽으로 들어오세요. 저희 진영으로 들어오세요. 이러고 있는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항마로 이제 AMD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오픈 소스예요. 저희도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쪽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장 점유율 상황을 봐서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조금 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애플은 뭐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 나온 김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끝까지 그거를 그쵸. 추적을 하는. 이 얘기는 하나씩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오픈 AI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사실 올해 이제 우리나라 이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고 이제 미국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PC라든지 이런 교체 주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사실. 그 이유 중 하나가 올 10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때 윈도우 11, 그러니까 10이 종료가 되고 11 네. 넘어가면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AI PC라든지 11 쓰기 위해서 성능 좋은 PC로 그렇죠.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 시장을 누가 조정하고 있는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즉,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라는 아주 훌륭한 플랫폼을 만들었더니 반대로 하드웨어들이 종속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 인텔 인사이드 이렇게 있었지만 맞아요. 그 당시에 위드 윈도우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뭐 퀄컴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우리 칩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코파일럿, 그러니까 윈도우의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특화돼 있어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진화를 하는 방식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방식이었는데 이러한 전략을 이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진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구글 같은 경우는 애플이 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있고 전 세계 이제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아니면 iOS인데, 네. 근데 자기네가 플랫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iOS한테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깝죠, 사실. 그쵸.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없는 게 뭘까 보니까 하드웨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안 되는 픽셀폰 같은 거 만들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다음 스마트 기기가 무엇인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요즘 글라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오픈 AI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옛날엔 그냥 얘네가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 윈도우랑 잠깐 결별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결별을 하고 뭐 이제 스타게이트 가고 뭐 오라클랑 손잡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독립을 자꾸 하려고 한다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얘네들이 어떤 플랫폼 안에 종속이 되면은 소프트웨어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 자체 플랫폼이 필요한 거고 이번에 이제 데브데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기네 개발자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인앱 챗 GPT라고 해서 GPT 안에서 뭐 부킹홀딩스라든지 뭐 다양한 월마트. 그렇죠. 그런 것들 서비스들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결국 플랫폼화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플랫폼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기업들로부터 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광고를 또 받아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러니까 플랫폼화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기대하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되려고 하고 있는 오픈 AI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는 게 아닌가라고 예. 보고 있는 거죠. 오픈 AI가 저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27%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픈 AI가 여기저기서 파트너십 체결해 가지고 막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오픈 AI가 IPO를 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가장 큰 수혜가 전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찌 보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은 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용하고 가만히 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오픈 AI가 활개를 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서는 잠깐만 제가 저렇게 해가지고 IPO에 상장해가지고 자금 조달하게 되면은 그 중에 가장 또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야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다시 또 집중을 또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AI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플랫폼이나 AI 모델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게 되면 또 AI 핵심 뭐 플레이어로서 뭐 지금 알파벳이 좀 집중받았고 네. 아마존이 집중받았고 결국에는 클라우드 기업들이 집중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찌 보면 다시 또 집중을 받는 그런 어떤 뭐 순환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 예. 뭐 그냥 생각해봤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저도 마이크로소프트 되게 좋아하고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억지로 막 대답을 끌어내는 사람이거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장에서 되게 섹시한 느낌은 아니긴 해요. 맞아요. 예, 네. 좀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약간 좀 그렇죠. 약간 좀 뭐랄까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올드한 느낌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 또 당시 기민하게 움직이질 않는 것 같아. 그렇죠. 그죠? 이제 막 코파일럿 얘기 나올 때만 해도 막 예. 얘들도 AI 한다 뭐 한다 했는데 근데 알파벳은 뭐 보면은 막 양자도 한다 그러고 뭐도 한다 그러고 원전도 한다 그러고 그럼 뭐 이게 섹시한 종목은 뭔가 되게 구글인가요? 뭐 되게 기민하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뭐 이상형 말할 때도 불닭 같은 사람이 있고 백숙 같은 사람이 있다잖아요. 일종의 백숙 같은 종목이 아닐까. 아 맞아요. 약간 그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결론은 백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자 다음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요? 예, 네. 기업은 본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기업은 쇼피파이의 실적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캐나다 이커머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도 이날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제 저희가 PM10에서 장전 실적 발표 기업들을 정말 많이 봐드렸는데 저희 방송이 끝날 때까지 쇼피파이의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쇼피파이만 실적을 못 봐드렸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프리마켓 뉴욕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피파이의 3분기 EPS는 34센트, 매출은 28억 4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보다 잘 나왔는데요. 다만 같은 기간 순이익이 2억 6,400만 달러, 영업이익이 4억 3,400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또 다양한 부문의 R&D와 마케팅 비용이 발생했고 또 해외 시장 진출 등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이 겹치면서 같은 기간 총 마진 역시 51.7%에서 48.9%까지 떨어지면서 주가는 보시다시피 약간은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금 뭐 일정 부분 다시 한번 좀 반등해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는 한데요. 네. 강보합권으로 그렇게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정규장 마감가 같은 경우 보시면 거의 뭐 마이너스 7%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줬죠. 다만 쇼피파이는 AI 기반 통합을 공표하면서 여러 가지 낙관적인 지표들을 많이 공개했는데요. 네. 특히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주문이 11배, AI 트래픽도 7배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쇼피파이는 지난 9월 오픈 AI의 챗 GPT를 이용해서 화장품 브랜드인 글로시에 그리고 신발 브랜드인 스티브 매든을 직접 판매하는 데 이어서 퍼플렉시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쇼피파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4% 정도가 AI를 기반으로 한 쇼핑을 훨씬 더 선호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에 따라서 쇼피파이는 생성형 AI와 쇼핑을 결합한 AI 기반 온라인 쇼핑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쇼피파이는 이미 소상공인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자동화 기능인 사이드킥을 도입해서 할인율 설정이나 리포트 생성과 같은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이드킥과 관련해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빠르게 판매자들의 업무 도구 역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자평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연말 쇼핑 시즌이 현재 다가오고 있죠. 쇼피파이는 미국 소비자들의 강한 니즈를 재확인했다며 견고한 쇼핑 매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 매출에 대해서도 20% 중후반대 성장을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상치가 23% 정도였다고 하니까 중후반대라고 한다면 훨씬 그를 웃도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프리스 역시 쇼피파이의 4분기 실적은 연말 효과를 반영해 아주 건설적인 결과로 도출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쇼피파이는 최근 특히 유럽과 같은 미국 외 시장에서의 강세가 굉장히 뚜렷한데요. 실제로 분기 총 상품 판매액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입을 좀 꾀하고 있는 만큼 다음 분기에도 쇼피파이는 강력한 성과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다만 쇼피파이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도 여러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관세로 인한 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만 그래도 쇼피파이가 생각보다는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일정 부분 안도한다,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좀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연말이 지나고 나면 혹은 현재 견조하다라고 좀 지표가 나오고 있는 미국의 소비가 향후 유지가 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꺾이기 시작한다면 쇼피파이 역시 여기에 의해서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쇼피파이의 손실도 꾸준히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분기 거래 및 대출 손실은 약 1억 4,800만 달러로 전년도 수치인 5,800만 달러보다 2배 넘게 급증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쇼피파이의 페이먼트 서비스에서 일시적으로 나온 것인지 혹은 근본적인 신용도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라고 JP모간은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또 쇼피파이의 주가가 지나치게 고점에 있다라는 부분도 현재 좀 재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쇼피파이의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현재 63%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온라인 쇼핑 붐이 불었던 팬데믹 당시의 주가를 현재 좀 능가를 했다고 합니다. 엔데믹 이후 쇼피파이는 매출이 크게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이후 대량 감원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주가가 한때 30불 아래까지 떨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는 이후 강력한 분기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면서 160불 넘어가는 현재의 주가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주가가 너무 낮은 시점에서는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는 주가가 거의 5배 가까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한 이 시점에서는 너무 고평가가 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결과적으로 저희가 하는 말에 결론이 다 하나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쇼피파이는 전자상거래 업체고 뭐 쇼핑과 관련된 그러한 종목이지만 얼마나 AI와의 통합을 잘 이루어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진전을 앞으로 얼마나 가시적으로 잘 보여줄지가 쇼피파이의 전망에 대해서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모먼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쇼피파이와 뭐 월마트 뭐 이러한 기업들이 오픈 AI와 일부 뭐 협업을 통해서 어떤 이커머스로 좀 진출하려고 이게 서로 어찌 보면 좀 필요한 그러한 어떤 협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오픈 AI는 파트너십을 체결을 안 한 기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맞아요. 예. 우리다 뭐 프리마켓 뉴욕과도 파트너십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좋네요. 예. 일단 상장부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런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일부 어떻게 좀 될지 사실 뭐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실적이 완전히 또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뭐 전망하기가 약간은 좀 이른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러한 어떤 소비자들의 선택이 분명히 녹아 들어갈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간일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뉴스를 좀 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가장 또 뜨겁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프리마켓 뉴욕 저희 사랑하십니까? 아, 그렇죠. 사랑하시죠? 예, 예. 그럼 만약에 프리마켓 뉴욕에서 예. 2달 정도 월급을 안 준다고 해도 의리로 하실 겁니까? 아, 저는 뭐 최고 앵커는 안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합니다. 예. 할 거예요? 예, 예. 전 안 하죠. 아, 네. 근데 왜 여쭤봤어요? 아,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일이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이제 관제사들이 그만둔다고 하려는 얘기를 오늘은 빌드업을 해봤습니다. 아, 빌드업을. 네, 예. 근데 저는 그만두신다고 할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뭐라고? 제가 그만둘 거라고 예상을 했대요. 네네네. 제가 대신 그만둘게요. 안 돼요.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로써 이제 미국 정부 셧다운이 36일째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간이 갱신이 됐습니다. 예. 이 3분기 여행 항공주들이 이번 분기에 또 실적이 좋았는데 이 셧다운의 여파로 항공 여행에도 좀 적색불이 켜졌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현재 항공교통사들이 무급으로 이 관제사들이 근무 중인 가운데 교통부 장관은 다음 주 초까지 이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대규모의 결근으로 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업무를 중단하기 시작하면 뭐 항공사 실적은 당연히 뭐 떨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경기 전체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연말이 이어지면서 이 성수기, 여행 성수기가 또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혼선도 또 빚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리와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또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셧다운의 역대 최장 장기화에 대한 내용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일로 제가 살짝 긍정적인 얘기를 한번 발상을 해보자면 예.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굉장히 그러한 부분들이 잘 나온다면 오히려 더 큰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행에 관련된 수요가 더 많아지고 전혀 상관없이 뭐 실적도 좋아지고 다 좋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항공주 산 건 내가 알겠는데. 죄송해요. 제가 항공주를 좀 이렇게 밀고 희망회로를 있거든요. 뭐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뭐, 사실 근데 관제사들이 그만둔다고 일단 하는 게 우려감이잖아요. 그만두실까요, 다들? 아까처럼 팀장님처럼 안 그만둔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모르겠어요. 그건 뭐 애사심이 아니라 애국심으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국심인가? 뭐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정부 셧다운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너무나도 기약이 없이 장기화가 된다면 그들도 버티기가 좀 힘드니까 네. 이 정부 셧다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건 좀 약간 정치적인 해석이 좀 들어가서 이게 뭐 쉽지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정부 셧다운은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언제 셧다운이 마감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렇죠.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이고 예. 뭐 이 상황이 미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좀 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불편한 상황인 건 맞아요. 사실 이 부분 자체가 일단은 뭐 진짜 정치적인 걸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기대감을 하나 갖자라고 하면은 어쨌든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당장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년에는 중간 선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 선거 있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거나 혹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시장에 뭐 트럼프 원치 않는 분이 돼가지고 뭐 장사하고 난리가 났었다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갈등 자체가 아무리 자기가 민주당 쪽이 뭐 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타격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끝내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적정선을 좀 타협을 찾으려고 할 거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가지고 그게 생각보다 뭐 11월 달 안에 뭐 끝날 거라고 보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11월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미 정부는 워낙 약간 좀 극적인 타결의 그림을 좀 원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가 사실 이번에 이제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트럼프는 적어도 내년 11월 전까지는 뭔가 자기의 정책에서 뭔가 빛나는 모습들 혹은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럼 적어도 자기가 만들었던 그런 갈등들 뭐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해 안에는 적어도 봉합을 해놓고 내년에 이제 자기의 정책들 잘 펼치면서 봐라 내 정책이 이렇게 돼 있고 경제 좋다 경제 좋으니까 주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은 올해 안에는 그래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연준이 좀 사실 시장 친화적으로 좀 그동안 이어졌는데 좀 이번에 식량 자원 프로그램을 뭐 예산의 절반가량만 지원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뭐요? 어떤 걸요? 식량 자원 프로그램. 식량 자원 프로그램. 근데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쨌든 좀 타격이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실물 경제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은 이런 신호도 좀 확인을 해보지 않을까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이 셧다운이랑도 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근데 너무 딥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물 경제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연준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연준의 역할 자체가 어쨌든 금융 시스템 안정화부터 해서 경제 안정화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 친화적으로 변화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연준은 자기가 하려는 방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에 새로 부임하는 의장이 친 트럼프 적이어도요? 그분이 친한지 안 친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왠지 그런 인사가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지정을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연준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파월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완만하게 물가가 완화가 되고 있고 속도는 우리는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조심스럽게 태도를 대한 것뿐인지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안 한다라고 안 하고 레이트 파월이라고 하잖아요. 늦었다 파월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얼만큼 속도를 가속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예. 것들인 건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진짜 경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금리를 내렸다. 이게 더 무서운 게 아닌가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 뭐 팬데믹 때처럼 우리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졌어. 네. 안 좋아져가지고 돈을 안 풀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 그게 진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싫어하는 건 악재가 아니고 불확실성인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걸 좌시하진 않을 거다라고. 좌시하진 않을 네. 거다. 혹시나 이런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부 셧다운에 대해서 지금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11번의 미팅을 했는데 전부 다 민주당이 거부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언론사에다 이렇게 퍼뜨리고 있어요. 네. 퍼뜨린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그걸 이제 전달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협상이 되기 힘든 어떠한 조건을 제시를 하고 민주당이 그걸 거부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빅픽처 계속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뭐 GDP 성장률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항공사나 이런 여러 가지 또는 뭐 기업들의 어떤 투자나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을 위축시켜서 하지만 경기는 그렇게 크게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좀 골이 깊어지게 만든 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노동지표가 깨지니까 네.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금리 인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 방향성으로 잡아놓고 네. 그 다음에 민주당과 극적인 합의를 통해서 내가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양보를 했다, 또는 내가 지금 미국 경제를 살렸다,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많은 이제 고금리 상황에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많은 뭐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가계 대출에 또 허덕이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또 몰그지 금리에 또 허덕이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는 어떤 기조로,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을 가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 정부 셧다운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길어진다는 게 새해가 넘어가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간 선거를 내가 극적으로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의 정부 셧다운을 나한테 어떻게 하면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득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뭔가 깨지는 부분에서 내가 이걸 살려냈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내가 시장에서는 주고 싶어 하니까 네. 결국에는 그 깨지는 모습에서 경제 지표로서 일부 좀 나타나게끔 그러한 어떤 구간까지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음모론인데 굉장히 설득력이 설득력 있는 있죠. 음모론이에요. 예. 왜냐면 이제 근데- 중간 선거가 네. 사실 11월 달이면 또 내년 1년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그렇지 빌드업을 않아요. 해야죠. 예, 생각보다 그게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빠르게, 또 지금 지지율이 많이 낮아요. 30% 물론 이게 뭐 CNN이나 뭐 일부 뭐 좀 성향이 다른 어떤 매체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미국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워낙 지금 낮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어떤 극적인 어떤 합의를 보여주는 어떤 쇼맨십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가 음모론을 한번 좀 생각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되게 발빠른 트럼프 대통령인데 예. 셧다운 진짜 얘기를 저렇게 많이 안 되면 하시는 것 재밌겠네요. 재밌겠죠? 예. 자, 하여튼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셧다운이 어떻게 더 진행될지도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100% 음모론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틀었다가 전혀 기기로 들으실 이 필요 부분만 없어요. 보신 분들은 예, 예, 그거 예. 믿고 가실 수도 있어요. 예,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뉴스를 또 하나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위원님께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애플 쪽으로 꼭 질문을 드리고 네. 싶었는데요. 한번 애플에 대해서도 사실 이 간밤 대형주, 이 빅테크 중심으로 많이 빠졌는데 애플만 또 살아남았다. 예. 일단 이슈가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애플이 크롬북과 저가형 윈도우 PC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저가형 맥 노트북을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맥 최초로 아이폰 프로세서와 또 저가형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제품은 학생 그리고 기업, 일반 사용자 등을 주 타깃으로 잡고 있고요. 특히나 아이패드와 노트북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 소비층까지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크기는 좀 맥북 에어보다 좀 작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이 대공황 AI 시대에 사실 AI 없이 살아남았던 기업이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애플의 그런 혁신은 AI 없이 가는 게 혁신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름이 이제 이 기술주가 아니라 사과 농장주에 가깝다라고 하는 비하 반응도 또 있었습니다.
이 AI 관련해서 애플이 사실 계속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도전하지 않는 모습이 소비자들한테는 또 좋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좋게 다가온다. 좋게 보신다고요? 이번에 사실 예. 이 간밤을 지나고 나서 AI가 우리가 과열이 됐다라고 하면서 터지면 다 터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게 애플에 오히려 좋게 네네, 작용을 그래서 애플은 또 이거랑 같이 뭐 실시간 번역에 한중일을 추가하겠다라는 정도의 사실 호재였는데 이걸로 또 살아남았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게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 우리가 한동안 이제 2000년대 중후반 이렇게 지나면서 퀄리티 투자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좋고, 그러니까 ROE가 높고 이런 애들 갖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게 진짜 방어주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애플이 방어주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틸리티가 방어주냐는 질문을 하면은 애플이지 않을까라는 답변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퀄리티 투자를 많이 했었고 시장이 불안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믿음한테 가는 거죠, 수급 자체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 AI 쪽에서 자체 개발 AI가 없다라는 점은 좀 약점이 맞긴 맞아요. 약점이 맞는데 굳이 애플이 개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입장이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 이 인공지능 시장도 보면은 지금 크게 오픈 AI가 뭐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테고, 그다음 뭐 제미나이가 있을 거고, XAI의 그록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엔스로픽 요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라마 뭐 이런 애들. 그렇죠. 뭐 라마도 있을 거고, 뭐 딥시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차별화를 주는 애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최근에 이제 뭐 미스트랄 같은 경우는 ASML이 인수한 것처럼 결국 특별히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이 마켓플레이스라는 거의 특성 자체가 결국 선두주자가 좀 독과점하는 그런 특성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럼 선두주자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도태가 되는 거고 지금이야 사실은 이제 콧대 높아가지고 아 우리 AI 프로그램 좋아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만약 뭐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냥 애플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우리가 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얘네가 급하게 자기네가 개발할 거 없이 가져다 써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뭐 애플이 뭐 사실 AI에 대한 개발에 대한 뭐 실망감은 분명히 있지만 최근에 또 아이폰의 판매량에 따라서 사상 최고치 랠리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서 반영하고 그대로 좀 반영하고 있다. 저는 뭐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AI의 어떤 초입 구간에서 지금이야 뭐 애플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시장에선 절대적인 어떤 이 매니아층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한 이 생태계를 너무나도 이렇게 꽉 잡고 있긴 하지만 이 AI 강세장이 계속 지속될 경우 또는 애플이 계속 그러한 부분에서 뒤처질 경우에는 뭐 정말 지금의 애플의 위치를 고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이제 시장에서는 미리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뭐 지속적으로 우리도 AI를 할 거다. 팀 쿡이 나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으로 우리 AI 뭐 내년에 뭐 할 거다. 또 제미나이를 탑재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 구현하고 있는 뭐 맞춤형 제미나이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마 이런 거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니즈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가 애플의 어떤 정말 기민하게 움직이는. 근데 지금까지는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좀 실망감이 있었던 것 근데 같고. 애플 정도면 사실 그런 공격적인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기업인 것 같긴 가능한 한데 기업이에요. 왜 안 왜냐하면 하고 ROE가 있는지. 140, 그러니까 지금 수치로 보게 되면 ROE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요. 뭐 140%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그 힘 자체가 우리가 막 애플, 언제적 애플이냐 이러지만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애플 걱정을 할 게 아니고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자본 현금흐름도 너무나도 좋고. 왜 AI를 안 할까? 저는 애플의 좀 전략이 좀 다 바뀌었다라고 느껴지는데 원래 우리가 아이폰 하면 비싸다, 럭셔리다 뭐 이런 이미지가 딱 그려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포지셔닝을 좀 바꿔서 좀 이 가성비, 저가형에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시장을 타겟팅하려고 좀 이렇게 만든 건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그멘트를 나누면은 시장, 그러니까 설치 기반 자체를 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이제 저가형 차량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형 제품만 그러니까 고가형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저가형 시장을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 역시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동남아라든지 뭐 진짜 소득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대비해서 좀 소득이 낮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인도. 그렇죠. 뭐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도 쉽게 퍼뜨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설치 기반이 확장이 되면서 애플 생태계가 더 또 넓어지는 확장되는 거니까. 이런 선순환을 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어차피
그렇잖아요. 비싼 거 살 사람들은 비싼 거 살 거고 그리고 싼 거 살 사람은 싼 거 살 거고 그럼 양쪽의 시장이 더 시장이 커지는 거죠. 애플의 이런 시장이 아닌 거고 애플도 고가 시장, 저가 시장 다 가져갈 수 있는. 근데 뭐 과거에 저가형 모델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뭐 계속 늘 있었던 거고. 저는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그 매니아층, 주력층을 타겟팅으로 한다는 게 저는 그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가치를 좀 나타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론 고소득층, 저소득층을 동시에 겨냥한 그런 시장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된다면 신제품이 정말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 만약에 이러한 전략을 살짝 바꿔서 이제 저가형 모델들을 위주로 출시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메인 타겟층을 좀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뭐 그런 부분은 어떤 뭐 내부적으로 어떤 전략을 통해서 좀 이제 조율을 한번 하시겠죠. 이 애플의 알아서 잘 많은 하시겠죠. 전략가들이. 뭐 제가 뭐 예. 그분들 저는 걱정을 가격이 싸다는 거에서 좀 사고 싶긴 하더라고요. 음. 내년에 구비할 겁니다. 만약에 싼데 기능이 그만큼 떨어져도 싼 걸 사실 건가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좀 가격이 내려왔다고 해도 애플은 애플이다라는 심리가 있어서 한번 써보고 지인분들도 근데 만약에 그 지인이요? 믿음이 지인분들. 붕괴되면 다 어떻게 되게 하실 어리시잖아요. 네. 지인분들이 네. 다 애플을 좋아하세요? 네. 다? 아니 근데 요즘에 갑자기 제 친구들이나 지인분들 사이에서 갤럭시로 엄청 많이 옮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갤럭시로? 네. 이제 아까 애플은 방금 애플이다라고 애플이 좋다? 말씀. 애플은 애플이에요. 저는 애플. 애플은 애플이다. 애플이 근데 좋아요. 지인들은 갤럭시로 옮기고 있다.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예. 반응이 있어요. 갤럭시로 옮기면 이거는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 약간 왜 그러냐라고 하는 질문이 항상 있더라고요. 왜 쓰냐? 이런 질문을 어. 뭐 항상 약간 받아요. 위험한 발언인데요? 어. 그 이재용 회장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 이제 이 얘기할 때 또 네, 내년 알겠습니다. 애플이 너무 많네요. 이런 네. 말을 하기도 했고. 네. 알겠습니다. 자, 애플 뭐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기업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화이자의 실적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PM10에서 제가 민캐스터와 함께 장전 실적 발표 기업으로 많은 기업들을 짚어드렸는데 아마 화이자 그리고 우버 제가 짚어드렸던 거를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된다면 우버까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면 화이자까지만 좀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렸기 때문에 약간은 좀 나온 정보들을 취합해서 전해드렸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좀 더 자세하고 딥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적 수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의 3분기 EPS는 87센트로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제가 매출 같은 경우는 인베스팅이 지금 잘못 실적을 기재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하셔라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나온 게 맞습니다. 제가 정정된 수치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예. 할게요. 인베스팅닷컴에서는 예상치가 168억 달러고 실제 나온 매출이 167억 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한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실제로 CNBC를 포함한 다른 외신들은 예상치가 165억 8천만 달러고 실제 매출은 166억 5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한 게 맞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인베스팅닷컴의 실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기 일을 때문에 잘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하나 봐요. 그래요? 예. 반드시 좀 더블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화이자의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넘겼기는 하지만 전년비로는 6%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항바이러스제인 팍스로비드의 판매가 미진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공격적인 비용 절감 방안으로 이 같은 판매 위축이 어느 정도는 좀 상쇄가 되어줬다라고 좀 자평을 했고요. 전반적인 마진 자체는 그래도 양호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화이자의 실적에서는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다라는 부분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이던스도 꽤나 괜찮았습니다. 연간 EPS 가이던스는 기존의 2달러 90센트 내지 3달러 10센트보다 상향된 3달러 내지 3달러 15센트까지 높아졌고요. 연간 매출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610억 달러에서 640억 달러로 이전치와 그대로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이자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견고한 실적, 꾸준한 성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비용 절감에 대한 진전 등의 표현을 강조했는데요. 네. 특히 오는 2027년 말까지 총 77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억 달러는 올해 말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분기 EPS에 대해서 중국 기업, 그러니까 3S 바이오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서 일회성 비용 약 135억 5천만 달러가 산정이 됐기 때문에 이가 EPS를 20센트가량 낮췄을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비용이 없었다면 화이자의 이번 EPS가 20센트 정도 더 높았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자는 향후 7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의약품 생산 그리고 연구 기반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대중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약가 인하나 비만 치료제 개발사인 메세라 매입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번에 전혀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시장에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사실 저희 그 뒷코너에서 우버를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이제 위원님과 조금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선물 시장이 조금 돌아서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거를 뭐 완전 돌아섰다라고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최근에 우리가 뭐 집중하고 있는 뭐 빅테크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뭐 투자를 했었고, 뭐 지금 약간의 뭐 조정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 조정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집중했었던 그런 종목들이나 그런 기업들에 다시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앞으로는 약간의 좀 체질이 좀 개선되는 그런 시장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주도주를 봐야 된다라고 주도주. 좀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주도주 하면 당연히 AI 쪽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번 사이클 자체가 이제 캐펙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얼만큼 빅테크들이 돈을 쓰냐.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대신 이 돈을 어디다 쓰냐라는 거죠. 예. 어디다 쓰냐면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 서버 이런 쪽에 쓰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또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AI는 이미 저는 끝났다. 그러니까 AI의 핵심 플레이는 저는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진입장벽이 이미 높은 산업이기도 하고 현금 흐름이 정말 막대한 현금 흐름이 좀 필요하고 아무리 회사의 신용이 좋다 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소화할 수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뭐 빅테크나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 어떤 생태계를 갖고 있거나 뭐 소비자들의 어떤 경제적 혜자나 뭐 락인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기업들만이 AI의 핵심 플레이어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그 외에 데이터 센터나 이런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하고 뭐 아이렌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미 어느 정도 쓰임을 받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러한 기업들은 조금 이제 주가가 지금보다는 좀 상승률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 보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끝까지 가게 되면 정말 돈 많은 빅테크만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AI라는 이 산업을 우리가 특징을 봤을 때.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으로부터라도 뭔가 빅테크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어떻게 위원님은 그 포트폴리오나 방향성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전략적인 부분에서. 예, 저는 일단 같은 관점인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번 사이클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길어지고 있구나 생각하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럼 내년까지 누가 끌고 갈 수 있냐면 돈이 몰리는 곳에 가야 된다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 이제 빅테크의 실적을 보면은 알파벳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우리가 돈을 되게 많이 썼어요. 많이 예. 썼는데 어디다 썼니라고 물어보니까 데이터 센터 건설에 쓴 게 아니에요. 이 돈을 절반 이상은 다 서버에 쓰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네트워킹이라든지 혹은 데이터 센터 장비들한테 쓰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이 얘기는 이 돈 실제로 제가 이제 트래킹하고 있는 예. 건설 계획 지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예. 데이터 센터 덕분에 굉장히 역사적 고점을 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건설 착공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돈들이 아직까지는 몰려있는 곳은 서버나 혹은 이런 IT 부품 쪽인 거고 예. 그리고 이게 과연 내년 언제쯤 건설로 넘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건데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 건설 쪽으로 안 넘어가는 이유가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이라는 것도 사실 인프라부터 건설하는 그 과정까지 또는 그 정부 뭐 지방정부라는 중국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주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승인을 하는 그 과정 또는 그 어떤 부지를 선정하는 그 과정까지 해가지고 막 원자력 발전소를 막 뚝딱뚝딱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태양광 인프라를 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전력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데이터 센터의 어떤 건설 쪽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왜 못 넘어가고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못 넘어간다라기보다는 예. 속도가 더딘 거죠 좀.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러니까 투자에 비해서 빠르게 이제 늘어난 계획 속도에 비해서 예. 막상 착공되는 속도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럼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지금 물가가 아직까지는 높은 상황이고 금리도 높은 상황이고 굉장히 거시적인 환경이 불편한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 부담이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게 점진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예.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시차는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적어도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뭐 진짜 이 조정기에서는 예. 일단은 돈이 몰리고 있는 곳은 IT 쪽인 확실한 카드는 이쪽이니까 일단 이쪽으로 가는 게 좀 편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지금 뭐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게 결국에 문제는 전력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뭐 위원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전력에 대한 문제는 좀 계속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 나온 게 원전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천연가스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뭐 가스터빈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현실적인 에너지는 뭐 진짜 태양광이나 이런 건데 예. 얘들도 기저전원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같은 경우 사실 이 전력이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 전력을 굉장히 추천했던 부분이긴 한데 전력 같은 경우는 모자라다기보다는 이제 새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확보해야 되는 전력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 사용되고 있던 걸 끌어와가지고 데이터 센터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 이게 예. 이제 이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많이 지어지고 더 많은 이제 컴퓨팅 때문에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될 때니까 예. 이거를 대비한 예비 전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였고 예. 뭐 이제 작년에 주가가 이런 이제 전력 기기들의 주가를 급등시켰던 PJM 역시도 예비 용량 이 경매를 했던 거거든요. 경매를 했더니 뭐 몇십 %씩 오르고 막 이러니까 이거 굉장히 쇼티지가 나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은 전력 확보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쪽으로는 이제 계속 모멘텀은 있을 거라 보고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센터나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그 구동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의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이제 전력을 보셨으니까 그 전력 자체가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만큼의 그 어떤 뭐랄까요, 뭐 캐파를 좀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젠슨항은 또 있다, 전혀 문제 없다. 제가 아까 이제 끌어다 쓴다라는 표현을 제가 젠슨항이 이제 인터뷰 때 우리는 미국에는 다 전력이 있고 어디 쓰여지고 불필요하게 쓰여지는 전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끌어오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플랜을 세우고 있는 데이터 센터 다 쓸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것들 너희들 잘못 생각하는 거다라는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약간의 방향성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전력이라는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의 어떤 계획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양을 지금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요거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계획 대비해가지고 전력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좀 여유 있게 사실 전기라는 게 딱 맞춰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이 필요하다 하면은 100을 저한테 이제 제가 100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한전한테 저 100이 필요한데 100 주시겠어요? 이러면 저한테 100을 주지 않는 거죠. 110에서 115 정도 여유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유 전력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게 단전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면 그렇죠. 좀 여유 있게 전원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최근에 그 저전력 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력이 안 되니까 이제는 칩을 저전력으로 갑시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러한 어떤 트렌드는 더 앞으로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사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력 반도체들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겠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를 갖다가 무한정 생산하는 거 당장 현실적으로 원전 10년 걸리고 뭐 가스터빈, 그러니까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5년 걸리는데 가스터빈 받는데 5년이니까 이것도 10년이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력을 빨리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자 하면서 이쪽으로도 충분히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작년에 전력 보셨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각광받았던 뭐 보셨던 종목이 혹시 있었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 미스트라 코퍼레이션을 좀 추천을 했었고요. 미스트라 코퍼레이션? 비스트라 코퍼레이션이라고 이제 비스트라 코퍼레이션. 그 기업하고 이제 컨스트레이션 에너지 이 두 개 정도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때 그 원자력 쪽으로도 좀 보고 계셨던 그렇죠. 원전하고 천연가스 쪽 이쪽은 현실적으로 이런 쪽에 모멘텀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그 당시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스페인하고 그 정전이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결국은 친환경 에너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기저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커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었던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쪽은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는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전력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AI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관심 있는 섹터가 이렇게 쫙 이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뭐 지금은 뭐 조정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러한 트렌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트도 얻어가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요.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지금 약간 땀이 송글송글 맺히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땀이 묘하게 여기에 나시네요. 예.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찾아뵙기를 간곡히 또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희 프리마켓 뉴욕은 여기서 좀 마감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어떠셨어요? 오늘 첫 방송인데 소감 비싸게 한마디만. 분위기도 되게 좋고 예. 긴장도 많이 돼서 제가 사실 좀 약간 횡설수설한 것 같긴 한데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깔끔하게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다음에 나오신다고 하시냐고 물어보시면 다들 안 나오시더라고요. 적응하기 좀 그런 어려운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야 나오시죠. 꼭 나오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김민희 캐스터가 사실 어려서 눈치가 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증권 강재구 연구위원님은 여기서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최보아 앵커와 김민희 캐스터는 그 다음에 또 코너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강재구 위원님 다음 주에 또 제가 바라면서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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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 뒤에 또 이어지는 또 PM10 그 코너까지도 알차게 저희가 준비했기 때문에요. 다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8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8시 알람이 울려 프리마켓 숫자들이 춤을 춰 한 주 한 주 모아온 내 꿈이 월스트리트로 날아가고 있어. 커피 한 잔과 함께 시작해 오늘도 새로운 기회가 와. 빨간불도 초록불도 모두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 We're climbing high, reaching for the sky. 매일매일 꿈꾸는 freedom. 하루하루가 점점 모여서 million dollar dream이 되어가. Don't give up, keep holding on. 새로운 마법이 시작돼. 우리의 내일은 더 밝을 거야. Step by step, we'll make it there. 때론 하락장에 마음 아파도 현인의 말을 기억해. 시간은 좋은 기업의 친구라고. 인내하는 자가 승리해. 별자리처럼 펼쳐진 내 포트폴리오 속 꿈들. 작은 씨앗들이 자라나 거대한 나무가 되어가듯. Every dip is opportunity. Every chart tells our story. From pennies to prosperity. This is our American dream. We're flying high, touching the sky.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는 freedom.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자유로운 날개를 펼쳐가. Never give up, we're almost there.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 우리의 미래는 빛나고 있어. Dream by dream, we made it here. 네, PM10 진행의 최보아입니다.
네, 시장을 움직이는 다양한 기업 이슈들, 또 장전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그리고 개장 전 연달아 나오고 있는 속보들까지 저희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민 캐스터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벌써 3일차가 됐는데 이 자리가 벌써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어떤 내용들이 빠르게 나오는지 그리고 전달해야 될 내용 저희가 선별해서 잘 전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30분 알차고 유용하게 이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히 예측을 좀 해보건데 기대감과 우려가 조금은 공존하는 분위기일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간밤 하락을 딛고 오늘 장에서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본격적인 약세장의 초입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 투자자분들도 좀 걱정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분위기 그리고 M7 종목들의 현재 주가 상황부터 체크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인 조정장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오늘도 좀 소폭 빠지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방금 전까지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였는데 또다시 약세로 돌아선 모습이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약하게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프리마켓장에서 좀 보이고 있는 만큼 정규장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M7 종목부터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도 약세로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0.1%대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 이게 정규장에서는 어떻게 이어질지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지금 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보이고 있네요. 방금까지 떨어지다가 좀 오가고 있네요. 현재는 또 오름세 좀 보이고 있고 테슬라 쪽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아무래도 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악재가 좀 여러 가지 소화를 하면서 전날 정규장에서 5%대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긴 한 것 같아요. 테슬라의 그 1조 달러 보상안 패키지가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테슬라의 최대 주주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어제 좀 과도하게 빠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좀 메타 쪽으로도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좀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 약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 알파벳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와 아마존도 마지막으로 짚어볼 텐데요. 엔비디아도 떨어지고 있고 또 아마존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긴 한데 좀 강하게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종목을 좀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 과도한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해서 오늘 장세 프리마켓장에서 정규장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좀 이슈들 함께 살펴보면서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M7 종목들의 현재 주가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물론 그 주식 투자 경력이 엄청나게 오래되신 서학개미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방송을 많이 시청하실 테니까 주가의 표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강보합, 약보합이라고 한다면 위아래로 등락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를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하락세, 상승세라는 거는 사실 하락 더하기 기세, 상승 더하기 기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좀 의미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하락세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틀에서 한 5일 정도, 중기적인 하락세라고 한다면 1주에서 3주 정도, 그리고 장기적인 하락세라고 한다면 한 달 이상을 보통은 의미를 하니까요. 이제 하락세, 상승세라고 한다면 그러한 흐름이 조금은 최소한 이틀 이상, 3일 이상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캐스터가 지금 M7의 주가 상황 잘 짚어주셨고요. 저는 이어받아서 노보노디스크의 지금 현재 장전 실적 발표 같은 내용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화면으로 넘겨주시면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내용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보노디스크의 3분기 순이익은 200억 덴마크 크로네로 예상치였던 201억 2천만 덴마크 크로네를 하회했습니다. 같은 3분기 매출 역시 750억 덴마크 크로네로 예상치인 765억 덴마크 크로네를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금은 독특했던 점이 혹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부분이 있을지 먼저 생각이 궁금한데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화폐 단위가 덴마크 크로네였습니다. 여기서 한 번쯤 여러분들께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기업들마다 어떤 나라의 기업이냐라는 데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계하는 실적에 따라서도 화폐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덴마크 크로네가 화폐 단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실적을 말씀드렸던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단위가 유로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여러분들 실적을 또 하나 짚어드릴 카메코 같은 경우는 캐나다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단위가 캐나다 달러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에 관해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 빠르게 좀 취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 그리고 당뇨병 약물인 오젬픽의 판매 부진이 좀 가시화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노보노디스크의 주력 약물인 만큼 이 두 약물의 판매가 약간은 미진했다, 떨어졌다라는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조금은 부진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주가 역시 조금은 좀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2%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까지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이번 어닝 시즌에서 투자자들이 어찌 보면 가시적으로 나오는 이번 분기 실적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다음 분기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도 조금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부분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연간 영업이익은 이전에는 4%에서 10% 성장이었는데 이번에는 4%에서 7%로 하향된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요. 연간 매출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8%에서 14% 성장이었다면 이번에는 8%에서 11% 성장으로 약간은 상당히 낮아진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올해 내내 강력한 매출을 조금 나타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GLP-1 계열 약물의 향후 매출 기대치가 낮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이던스가 약간은 좀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어떤 부분은 조금은 우려를 하는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어떤 부분은 약간은 좀 안도하는 모습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양가적인 모습이 보였는데요. 어찌됐든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노보노디스크의 이번 3분기 실적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가 낮아졌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 주가 역시 이를 반영하듯 2.8% 넘게 지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최근 많은 악재들이 좀 겹쳐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도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도 지적이 됐고요. 매출 성장 같은 경우도 경쟁 심화로 좀 많이 둔화가 된 부분이 확실히 있죠. 네. 그리고 CEO 교체라든지 경영정책 개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경영적인 차원에서도 어떠한 리스크로 조금 발현이 되면서 격동의 시기를 겪었다라고 CNBC는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는 현재 화이자와 함께 법적 분쟁도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스타트업인 메세라 M&A를 위한 그러한 과정에 좀 있다라는 부분, 소송에 현재 직면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불법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불법 약물들이 계속해서 유통이 되고 있고 복제약 시장이 점점 더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비판의 칼날을 내세웠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 언급이 됐다라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는 이번 실적 부진에 대해서 일회성 구조조정 비용이 반영이 됐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 노보노디스크는 인력의 11%인 9,000명을 감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은 해고다, 감원이다, 네. 인력 감축이다라고 한다면 비용 절감의 차원에서 기업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네. 이러한 구조조정 비용이 총 90억 덴마크 크로네가 발생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구조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절감은 사실 조금 더 중장기적인 차원으로 놓고 봐야 하는 부분이고 네. 사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떠한 직원을 퇴사를 시킨다고 한다면 네. 퇴직금도 줘야 하고 이런 비용 발생 부분들이 생각보다. 분명히 네, 일회성으로는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민캐스트의 브리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그리고 AMD와 관련된 소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좀 있었죠? 사실 아마존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더 이제 구글 쪽으로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요거 짚고 조금 후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이 미 법무부 이 구글과 사이버 보안 회사 위즈의 320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에 대해서 조사를 종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미국 내 반독점 기관들이 더 이상 합법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약간의 호재성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아까까지만 해도 약보합으로 움직이다가 지금은 다시 또 상승으로 반전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또 구글 프로젝트 선캐쳐라고 하면서 좀 이제는 우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뉴스도 함께 쏟아졌는데 이런 내용들이 오늘 정규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여질지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글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날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약간은 좀 침체된 분위기라 그런지 뭐 이번 소식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개별 기업 이슈들보다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네. 투심이 좀 강화돼야 전반적인 시장이 좀 회복을 하는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저는 이번에는 맥도날드 실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한 9시 반 정도의 실적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함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다. 조금은 안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네.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맥도날드의 3분기 EPS는 $3 22센트, 매출은 70억 8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으로 나왔는데요. 다만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는 낮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 정도 늘어난 수치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CNBC 기사창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이야기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다만 맥도날드의 지금 주가를 보시면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네.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시장이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맥도날드는 실적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네. 이렇게 견조하게 버텨준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가이던스라든지 실적 발표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거론이 됐다라는 부분을 좀 추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맥도날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장을 제공하는 게 우리의 능력임을 재확인했다라는 멘트로 이번 네. 실적 발표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맥도날드는 지난 1년 넘게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식당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드러냈다는 부분은 투자자들이 약간은 우려를 좀 표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뒤에 말씀드릴 내용이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잠깐의 리스크들이 어떻게 보면 맥도날드의 주가 상승폭을 더 키우지 못하게 제한하는 그런 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도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3분기 순이익이 22억 8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전년도 수치는 22억 6천만 달러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약간이지만 그래도 성장이 좀 목격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미국 그리고 미국 외의 시장에서 모두 동일 매장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맥도날드의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비 3.6%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전분기에는 마이너스 1.5%였던 것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 부분 좀 반전이 된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비 2.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예상치가 1.9%였다고 하니까 많은 부분 조금 증가를 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외의 시장, 그러니까 호주, 또 캐나다와 같은 지역의 동일 매장 매출도 전년비 4.3% 늘어나면서 대체적으로 동일 매장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이번 실적이 약간은 좀 약하게 나온 부분에 네.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네. 외신들의 분석 같은 부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일단은 외식 업체들, 요식 업체들에게 동일 매장 네. 매출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본다면 펀더멘털이 굉장히 튼튼하고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외식 업체들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좀 그래도 좋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네.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맥도날드까지 실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민캐스터의 다음 브리핑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죠? 네, 다음으로 알아보기 전에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아마존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또 아마존이 최근 공시를 통해서 보유 중이던 AMD 주식 약 82만 주를 전량 매도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1분기에 AMD 지분을 샀다가 3분기 말에 모두 팔아버린 건데요. AMD 주가는 올해만 해도 100%가 넘는 상승률을 가져갔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익 전망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생각보다 못 미쳤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네. 이 전문가들은 오픈AI와 이 대형 계약 덕에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확실히 커졌다. 하지만 이 단기적으로는 연구 개발비에 대한 부담과 또 경쟁의 심화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개선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마존의 지분 매도는 좋을 때 또 챙길 건 챙겼다라고 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또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네. 이 자동 쇼핑에 대한 기능을 또 두고 퍼플렉시티와 AI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퍼플렉시티가 아마 스토어 내에서 이 AI 에이전트에 대한 식별이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의 분위기가 현재 퍼플렉시티랑 아마존이랑 싸우지 말고 협력을 하면 어떻냐라고 하는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여러 가지 이슈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 방송에서도 짚어드렸지만 간밤 전일장에서 가장 화제였던 종목인 네. 것 같은데 뭐 AMD와 아마존의 소식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재미있는 정보를 조금 더 드리자라고 한다면 몇 가지 좀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이 아마존이 AMD 주식 약 82만 주를 매도했다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죠. 네. 아주 정확하게는 82만 2,234주 정도라고 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8,440만 달러 어치라고 네. 합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좀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라고 한다면 아마존이 아마도 이 AMD 주식을 직접 매입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한간에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얘기를 좀 짚어보자라고 한다면 AMD가 서버 제조업체인 GT 시스템즈를 M&A하는 과정에서 GT의 주주였던 아마존이 AMD의 주식을 그 대가로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성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 파악을 네.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방금 민캐스터가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썰티네프 공시에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략 매각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썰티네프 공시에 한 줄로 들어갔을 뿐이지 확실하고 공식적, 오피셜하게 나온 공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고 이 전략 매각이라는 표현이 약간은 과장됐고 완전히 왜곡은 아니겠지만 네. 약간은 과장됐거나 살짝 무언가 조금 이게 뿌려졌을 수 있다. MSG가 뿌려졌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가장 좀 주요하게 다뤄졌던 부분은 이번 그 AMD의 주식 82만 주 정도가 보유 지분, 그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비교를 해본다면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다라는 네. 부분도 함께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440만 달러는 아마존의 전체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굉장히 미량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AMD의 실적과 관련해서 참고용으로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마도 AMD 관련해서는 뭐 실적 그리고 주가 상황 같은 부분이 여러분들도 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AMD의 뭐 실적 그리고 저희가 앞서 방송에서도 짚어드렸듯이 여전히 펀더멘털이 강력한 기업이다. 가이던스도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네. 부분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AI 버블론이 얼마나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다 더 포커싱을 맞춰보시는 게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받아서 이번에는 카메코의 실적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코 역시 장전 실적을 발표를 했으니까요. 가장 늦게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노보노디스크, 맥도날드 그리고 카메코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준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카메코가 실적이 가장 나중에 나왔으니까 한 10여 분 정도 전에 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장전 실적 발표 기업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궁금합니다. 힘들게 찾아보실 필요 없겠죠. 그냥 트셔서 저희 PM템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코가 어떤 기업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우라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은 캐나다에다 두고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카메코의 실적은 실적이 잡히는 화폐 단위가 캐나다 달러다라는 네. 점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코의 3분기 EPS는 7센트, 매출은 6억 1,500만 캐나다 달러로 EPS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웃돌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약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실적의 네. 방향성이 약간은 엇갈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온 구체적인 내용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 빠르게 기사를 하나 내놨는데요. 이 카메코 같은 경우는 우라늄에 대한 2025년 연간 생산 전망을 이전에는 1,800만 파운드에서 현재는 1,400만에서 1,500만 파운드 가량으로 일정 부분 생산량을 좀 줄였다라는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구리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광석 관련 업체들, 네. 원자재 관련 업체들은 생산량이 정말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맥도날드 말씀을 드렸을 때처럼 외식 업체들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많이 먹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동일 매장 매출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원자재 업체들은 얼마나 원자재를 생산을 해내느냐, 네. 얼마나 재련을 해서 시장에 출하를 하느냐가 결국 실적으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은 다음 분기 실적에 조금은 미진한 부분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선제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코라고 한다면 최근에 아주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네. 미국 정부 그리고 브룩필드 자산운용 그리고 카메코가 모두 힘을 합쳐서 원전의 가속화를 위한 800억 달러의 투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카메코가
그 이슈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역시 좀 큰 폭으로 뛰었다라고 좀 네. 기억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카메코는 이번 조금은 부진한 실적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 분기 실적은 약간은 안 나왔지만 네.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기를 투자자들에게 바란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코 같은 경우는 순이익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9개월간 순이익은 3억 9,100만 캐나다 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2024년 같은 기간,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의 순이익은 3,600만 캐나다 달러였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정도의 좀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카메코 역시 생산량이 조금 하향 조정된 부분은 분명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번 EPS 같은 경우도 예상치에 미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우려를 제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그런 주가의 하락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예 없지는 않고 또 미 정부와의 계약 같은 것들도 사실 팔란티어도 그렇고 요즘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를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는 미 계약에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낙관적인 포인트들이 없지는 않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다만 그래도 미래 전망이 가시적으로 나온 이번 실적이 못 미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쇄를 해주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 3% 가깝게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네.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전 실적 발표 기업 노보노디스크, 카메코 그리고 맥도날드까지 세 종목 짚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장전 실적 발표 기업들 여기에 다 있을 겁니다. 이 세 종목 만약에 방송을 놓치셨다 하신다면 좀 앞으로 돌려보면서 네. 한번 좀 체크를 개장 전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 열리기 전에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 짚어드릴 게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방금 뜬 속보가 한 가지 있어서 가볍게만 어떤 짚어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민간 고용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현재 42,000명이 증가했으며 이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에 대해서 좀 일정 수준으로 상회했다라고 나왔거든요. 이 나온 내용을 좀 살펴봤을 때 이 9월에는 사실 29,000개 일자리가 좀 감소했다. 다만 이 10월에는 42,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좀 상회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뭔가 이 연준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볼 때 노동지표를 좀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참고할 만한 뉴스라고 좀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시장 그리고 물가가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표로 좀 여겨지고 있는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노동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월 의장의 최근 발언을 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되짚어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물가를 좀 덜 걱정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물가를 걱정을 했었죠. 특히 관세로 인한 그런 고물가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정말 많았는데 네. 사실 관세로 인해서 GDP 같은 부분이 약해지는 거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2% 정도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폭이 아니라는 거겠죠. 어떻게 본다면 노동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향후 연준의 금리 경로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메인 지표가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셧다운으로 인해서 많은 지표들이 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여겨지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연준이 또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지표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어떠한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는지 이게 실질적인 증가를 이끌어낸 게 맞는지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더블 체크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업 브리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기업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엔비디아의 움직임 쪽으로도 사실 몇 가지 이슈가 있어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엔비디아 쪽으로 살펴봤을 때 젠슨황 CEO가 이번 주 영국으로 향한다는 또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황 CEO는 이 수요일 영국 기술부의 이 리즈 캔달과 함께 회동한 예정인데 이 엔비디아가 영국을 생각할 때 AI 산업의 핵심 성장의 거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 역시 AI 성장 구역을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 하는 이런 구상안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인도 시장에 대해서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인도 딥테크 연합에 합류한다면서 인도 스타트업이 앞으로 AI와 또 컴퓨팅 기술 분야에 있어서 새롭게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영국과 관련해서 얘기 정말 잘 들었는데요. 관련해서는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추후에는 또 추가적인 입장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요즘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오피셜하게 뭔가 나오기 전까지는 참 기대감도 반영이 됐다가 실망감도 드러났다가 하는 것 같은데 젠슨 CEO가 영국에 방문했던 게 이번은 처음이 아니죠. 네. 과거 방문했던 시절 이야기를 조금 더 되짚어 본다면 이번 회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6월에 젠슨 CEO가 영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네. 20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를 발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당시 젠슨 CEO가 영국은 새로운 산업혁명의 문턱에 있다라든지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 곳이다라든지 AI의 발상지다라는 좀 굉장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표현들을 남겼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은 추가적인 입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정말 잘 진행이 된다라고만 한다면 분명히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의 혹은 뭐 거기에는 약간 못 미치더라도 네.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수치의 그런 투자를 좀 유치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요즘 참 시장이 왔다 갔다 변동성이 좀 큰 네.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개별 기업들 이슈들도 하나하나가 좀 중요하게 짚어질 수가 있습니다. 민캐스터가 정말 아주 작은 이슈들부터 정말 굵직한 개별 기업 이슈들까지 잘 짚어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저희와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굉장히 좀 저는 임팩트 있는 기사로 봤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컴퓨팅 용량 확보를 위해서 또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오클라우드 기업들과 이 총 관련해서 6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오클라우드는 쉽게 말해서 이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 대신에 빠르게 또 AI 서버를 확장할 수 있는 신흥 데이터 센터 업체를 뜻하는데요. 이 중 가장 큰 계약은 영국의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230억 달러 규모로 또 알려지게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 최신 칩 GB300 약 220만 개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자체 데이터 센터를 새롭게 짓는 대신에 이런 네오클라우드 같은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또 AI 인프라를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이렌, 람다 같은 기업들과도 이 10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점이 전해지면서 이쪽으로도 함께 다양한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계약들의 이슈가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오클라우드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번에도 투자를 한 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금액이 지난번 투자 금액보다 2배 이상 많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정말 연달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AI 빅테크들의 뭐 클라우드 혹은 AI 관련된 공격적인 투자가 얼마나 가열차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많은 계약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뭐 평균 계약 기간이 5년 정도라고 하고 지금까지만 해도 투자 금액이 두 기업만 합쳐도 100억 달러가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사실 방송 지금 프리마켓 뉴욕 방송에서 약간은 올드한 기업이지 않냐, 약간은 조금 더 비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AI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으로 IBM의 감원 소식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IBM이 한 번 더 인력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바꿨다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올해 4분기 중 전 세계적으로 이 수천만 규모의 감원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서비스 같은 고성장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일부 미국 직원들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IBM 측은 이 미국 내 전체 고용에 대한 규모는 사실 전년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졌고요. 사실 감원의 무게중심은 미국 밖 해외 지역에 있을 것으로 또 보입니다. 결국 IBM은 이 기존 인력 효율화에 대한 비용을 좀 줄이고 AI 또 클라우드 같은 성장성이 좀 높은 분야 그리고 영역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기업들의 감원 소식이 정말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벌써 10시 27분이 됐기 때문에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 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만 한번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민캐스터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버블론에 대한 그러한 퀘스천 마크가 아직은 해결이 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의 하락이 일시적인 하락이고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이 그만큼 좀 튼튼했다라는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두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네. 사실 그러한 우려들이 아직은 완전히 제거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크립토 그리고 유가까지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만 2천 달러를 웃돌면서 다시 한번 조금은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어렵지만 코인 시장은 장중 한때 10만 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의 턴어라운드가 어느 정도는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지금 프리마켓에서 0.6% 정도 밀려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뭐다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달러 인덱스 때문이라고 말씀 좀 네. 드려볼게요. 달러 인덱스가 세 자릿수, 그러니까 100선을 넘어간 거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상태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로 거래가 되는 유가 같은 경우는 하방 압력을 좀 크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점검하면서 또 장전 실적 발표 기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 전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만한 기업들의 이슈들까지 한번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유의미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30분을 빽빽하게 채웠으니까 네. 오늘은 이만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